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한 달 뒤인 1월 4일 일요일 서울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 콘서트가 열립니다.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날 오셔서 명상에 관한 강의도 들으시고 실제 명상 체험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지은이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호사카 다카시입니다. 인생을 꼭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대로 맞이하라. 바람이 불 때 떨어지는 꽃잎을 아이들이 귀한 보물처럼 여기듯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요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입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70세 생일을 맞아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더 나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노년은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 카터는 퇴임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요즘은 노년이 인생의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노년이 쓸쓸하고 허전할 거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사회적 불평등은 노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쓸쓸한 노년과 즐거운 노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도 해결책은 있다. 바로 노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다. 생기 있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이 행복하다. 과거에 있으면 후회하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해진다. 루키우스 안나이오스 세네카. 미국의 문학평론가 로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주름살 건너편에도 상상 이상으로 많은 행복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건강과 취미다. 무슨 일이든 준비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순 없다. 막연하게 노년을 맞으면 틀림없이 쓸쓸해진다. 에도 시대의 학자 가이바라 에키케는 노년에 관해 여러 책을 남겼다. 양생 후는 일본 건강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이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동한 것은 70세에 은퇴한 뒤부터다. 85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무려 30여 권의 책을 썼고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다.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서의 저자라는 점 때문에 에키케는 금욕을 강조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즐겁지 않으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에키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의 마음 속에
원래부터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은 사람이 타고난 하늘의 섭리니 즐기지 않고 하늘의 도리를 등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에키케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을까? 그는 늦은 나이에 글쓰기를 시작했다. 또한 그는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했다. 특히 아내 도켄과는 같은 취미를 즐겼다. 친구들 모임에서 에키켄이 비파를 뜯으면 도켄은 검은고로 합주했다고 한다. 도켄은 에키켄의 초고에 의견을 보태며 퇴고를 도왔고 함께 온천 여행도 다니는 등 이상적인 노후를 보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벨이라는 말과 달리 우리 세대는 대부분 직장에 몸과 마음을 바치며 살아왔다. 그러나 막상 일손을 놓으면 행복할까? 인간은 누구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퇴직 후 매일 무료하게 보내다가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고된 노동을 또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다.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만한 것들을 찾으라는 말이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별거 아닌 일, 매일 당연하게 지나치는 일들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내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네. 에도시대 말기의 개혁가 다카스기 신사쿠는 이렇게 말했다. 퀴즈를 풀거나 글을 쓰거나 바둑, 장기 같은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은 바로 지금이다. 노년에는 반드시 유머 감각을 갖춰야 한다. 늘 마음의 여유와 지성을 갖추라는 뜻이다. 나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일부러 농담할 때가 있다. 만약 환자가 조금이라도 웃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어떤 농담에도 반응이 없으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유머에 공감하는 정도가 개인의 정신적 문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잘 표현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평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유명한 인문주의자이다. 헨리 8세의 폭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는데 그때 자기 목에 도끼를 휘두르려는 사형 집행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목이 짧으니 잘 내려쳐야 하네. 자, 자네 솜씨를 보여줄 때라고. 그는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주여, 저에게 유머 감각과 농담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소서. 팍팍한 우리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유머의 힘이라는 것을
위대한 사상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보람 있는 인생이란 어떤 걸까? 내가 살아가는데 의욕을 주고 살아있기를 잘했다고 만드는 일을 하는 삶이다. 남들 눈에 거창하지 않아도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남에게 잘 보이는 일, 남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일을 해야만 보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노후가 무겁게만 느껴진다. 만약 누군가 노후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다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거나 무언가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초조해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건 그만두자. 대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나만의 사소한 기쁨만으로도 노후를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이다. 하지만 내 병원에도 자신을 과도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는 얼굴도 별로고 머리도 나빠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라는 식으로 답한다. 진심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아왔다는 건 분명 이런 건 내 장점이지 하고 스스로 인정할 부분이 반드시 하나쯤은 있다는 뜻이다. 인생을 40에서 50년 정도 살다 보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된다. 하지만 설령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밤에 잠들기 전에 자신을 하나씩 칭찬하는 버릇을 들여보자. 내가 봐도 이런 점은 썩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부분을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속삭이지 말고 꼭 소리를 내서 자신을 칭찬하자. 말에는 힘이 있다. 똑같은 말도 입 밖으로 내뱉고 귀로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 닿게 된다. 칭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딱히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도 점점 자기 자신이 좋아진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면 서서히 늙고 약해지는 모습까지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다.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평범한 일상도 지루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훈련을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다. 훈련이라 해서 거창한 건 아니다. 하루에 하나 새로운 발견을 하자고 마음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때 발견은 새로운 일이나 대상과의 만남을 말한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하루에 새로운 발견 하나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욱 의미 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다가
새로 출시된 과자가 눈에 띄었다면 즉시 사서 맛보자. 서점에서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을 집어들고 단숨에 읽어본다. 젊은이로 가득한 네일숍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네일 아트를 받아보는 건 어떤가? 나이를 먹어서 점점점 이라는 말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지 말자. 하루에 하나씩 발견하는 습관을 들여나가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감수성이 무뎌지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루에 새로운 걸 하나씩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관심 영역이 넓어진다. 자연스레 노후의 가능성도 넓어지게 된다. 젊을 때는 하루가 짧고 1년은 길다. 나이 들면 1년은 짧고 하루가 길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늦출 수 있을까? 하루하루 생활의 질을 높여 의미 있는 나날로 만드는 것이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일기 쓰기다. 잠들기 전에 일기장을 꺼내 하루를 되돌아본다. 그러면 정말 하나도 쓸 말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매일 무언가 일어나고 사람이나 사물과 새로운 만남도 있다. 길든 짧든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습관은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하루하루를 알차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바꿔준다. 무조건 일기 첫 줄에 오늘도 감사하고 좋은 하루였다 라고 쓴다. 인간은 자기 암시에 약하다. 첫 문장을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로 시작하면 그날은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감추고 피해야 할 추한 것이 아니다. 새싹과 꽃, 열매에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저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캐서린 하킴은 매력 자본 개념을 말하면서 사람의 매력이 젊고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유머 감각이나 활력, 세련미, 상대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 등 타인의 호감을 사는 여러 요소에서 우러나온다고 말했다. 그저 외모만 젊게 보이는데 집착하는 사람보다 흰머리에 주름이 있어도 생기 있는 표정과 온화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훨씬 멋져 보인다. 오사카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라는 말이 있다. 오사카 사람들은 특히 울적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라고 크게 외친다고 한다. 소설가 와타나베 주니치는 행복의 달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술을 마시거나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다. 그때 하얀 변기에 닿는 소변 줄기를 보면서 행복하다고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다.
제대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신장과 방광, 요도에 고마워 라고 속삭인다. 전직 의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소변을 보는 일조차 당연한 게 아니라 몸의 여러 기관이 각자 열심히 일해준 결과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감사하다, 만족스럽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아난다마이드가 많이 분비된다. 아난다마이드는 대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그 움직임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전두엽은 뇌의 관제탑이라고 할 만한 부분으로 이곳이 활발히 움직여야 대뇌 신피질이 더 활성화된다. 그 결과 사고 능력과 창조력이 좋아진다.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의욕이 생기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도 많이 분비된다. 자연스레 치매도 예방된다. 하루하루 탈 없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곧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열쇠인 것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횡재. 이것을 인생 철학으로 삼으면 매일 행복을 만끽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젊다. 아이스킬로스. 노후에도 새로운 목표나 사는 보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던 일은 무엇이었나? 생업 때문에 미뤄두었던 공부나 취미는 없었나? 혹시 나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접어두자. 만약 28세부터 60세까지 주 5일 하루 10시간씩 직장을 위해 보냈다면 대략 8만 6천 시간을 쓴 셈이다. 은퇴 후 80세까지만 산다고 쳐도 하루 중 자유시간을 12시간이라 가정하면 퇴직 후에는 8만 7천 시간을 쓸 수 있다. 괴테는 이런 말도 남겼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바뀐 환경에 순응하며 가만히 있든지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년이 품고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소중한 시간이다.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잠시 쉬는 것은 당연히 좋다. 하지만 딱 하나, 임할 금물이다. 바로 당분간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쉽게 익숙해진다. 분명 당분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까지나 빈둥거리게 된다. 문득 지루함이 밀려오지만 점점 그것도 익숙해진다. 그대로 놔두면 무기력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최악의 상황에는 우울증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언제까지 쉴지 미리 정하자.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취미를 가지면 어떠냐고 권하면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젓는 경우가 많다. 운동은 어떠냐고 물으면 운동신경이 없다고 답한다. 장기나 바둑을 추천하면 규칙도 모르는걸요 라고 말한다. 독서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요즘은 영 눈이 피로해서 라고 말끝을 흐린다. 권하는 것마다 거절하고 시작할 마음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이미 노화 현상이 시작된 증거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적극성은 나이를 먹으면서 수그러들기 때문이다. 당장 몰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구체적으로 정해둬도 관련된 정보들이 눈에 들어온다. 자연스레 관심이 더 커진다. 훌륭한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노후를 맞기 전에 취미를 갖는 게 좋은 이유에는 생물학적 이유도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내력과 지속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새로 시작하면 얼마간은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 기간 동안은 단순한 연습을 계속해야 하므로 무조건 끈기가 요구된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 지루한 과정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거치는 거다. 시작하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자에게는 매일이 일요일. 이 말은 퇴직 전에는 매력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뿐이다. 행복에는 역치가 있는데 우리 뇌는 쾌락 적응에 따라 그 역치가 점점 높아진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에 변화와 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활기 없는 일상을 반복하면 정신 건강에 굉장한 마이너스다. 그래서 나는 정년을 맞은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정기적인 외부 일정을 만드세요 라고 권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를 배우는 것이다. 물론 자원봉사 활동도 좋다. 노후에는 무슨 일이든 결과를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이 주된 목표다. 목표는 조금 높이 잡는 게 좋다고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언젠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여유를 가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고 지나치게 열중하다 보면 무리하기 쉽다. 갈 수 있는 때까지만 가자는 마음으로 목표를 여유롭게 잡아두면 페이스를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은 노년에는 좀 유유자적 살겠노라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강하다. 얼핏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 마음 다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다.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 실제로 고령에도 일거리를 찾는 사람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다. 이런 사람을 모아 인재 파견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퇴직자 인재 파견 회사가 있다. 퇴직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런데 임금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적다. 이런 장점 때문에 퇴직자를 찾는 기업의 수요도 많아져서 이 회사는 호황을 이룬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문화적으로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나선다. 뭔가 마음을 굳게 먹고 통으로 시간을 내야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짬짬이 부담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친구의 어머니는 90세가 가까운 고령인데도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수예를 가르치신다. 전업주부인 또 다른 지인은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명작 소설을 낭독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현역 시절에 토목기사로 일했던 P씨는 매년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치수공사 현장을 지도하고 있다. P씨의 아내도 현지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드리는 것이다. 호의나 시혜를 베푼다는 마음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하라. 디오게네스. 인간관계란 식물을 가꾸는 일과 비슷하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나질 않고 싹이 난 뒤에도 잘 돌보지 않으면 더 자라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잘 가꾸지 않고 누군가 말을 걸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지인 유 씨는 시내의 100세대 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유 씨가 정년퇴직을 맞은 해에 마침 두 번째 대규모 수리 이야기가 나왔다. 첫 번째 공사 때는 일이 바빠서 주민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회의에 자주 참여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공사 견적서가 이해되지 않았다. 사실 유 씨는 건축 일을 해온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래서 그는 견적을 다시 받아봅시다 하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후 시공사가 새로 결정됐다. 대규모 공사비는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지급하는데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유 씨 덕분에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배울 수 있었다. 주민회의에 적극 참가했던 유 씨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에 친한 이웃이 여럿 생겼다. 사이도 돈독해지고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었다고 한다.
퇴직 후 활발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학창시절 옛 친구들과 재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동창회는 크게 성공하거나 삶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아니야? 라고 주저한다면 나이 먹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슬슬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그만두길 바란다. 동창회에서 행복해 보이는 친구를 과하게 부러워하는 마음은 역으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생각한다는 뜻이다. 물론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도 하지만 어쩐지 스스로 못나고 속 좁게 느껴졌던 적은 없는가?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굳이 나가지 말라. 그러나 매사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살면 남은 인생도 너무 피곤할 것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불교 성직자이자 세계적 현자인 알루보물레 스미나사라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남의 행복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고 자신의 불행을 남의 것과 비교한다. 또 과거의 행복과 지금을 비교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현재와 비교한다. 당연히 불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남은 남, 나는 나다. 좋든 싫든 다른 사람과 교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언젠가 서비스업 교육 전문가에게 눈앞의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다. 그곳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 옆 사람의 좋은 점, 좋아 보이는 5가지를 쓰게 한다. 제한 시간은 1분. 거의 반사적으로 상대의 장점을 찾는 훈련을 한다. 이 훈련은 원래 서비스업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이라고 한다. 잠깐 고객을 대하더라도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호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면 누구보다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인간관계란 거울과 같다. 내가 상대를 싫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나를 싫어한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대개 호감을 보인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 장자의 이 말처럼 노후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사람을 사귀자. 담백하고 상쾌한 교제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끼리 별 이유도 없는데 계속 얻어먹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가 먹은 만큼 내는 게 가장 깔끔하다. 스스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치페이하는 게 좋다. 서로 빚지는 마음 없이 교제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진정한 배려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의 자세로 살아가자. 함께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 제안했는데
상대의 일정과 안 맞으면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가볍게 받아들이자. 아니면 말고 자세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의 부담을 덜고 산뜻한 인상을 준다. 낄낄빠빠, 즉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할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 이런 타이밍을 아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사람들과 원만하게 사귀려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원래부터 말수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 심리학적으로는 내가 7, 상대가 3 정도의 비율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사람은 5대 5로 대화했다고 느낀다고 한다. 상대가 주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관심 있는 주제를 이야기거리로 삼자. 포인트는 상대를 주연으로 받들며 대할 것. 대화가 이루어지는 무대에서 상대에게 오롯이 조명을 비춰주라는 말이다. 작은 노력으로도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특히 관계 회복을 할 때 감사와 칭찬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기 신문 좀 집어줘 라고 부탁하고 상대가 신문을 건네주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응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고마워 라고 말하자. 배우자가 밥을 차려줄 때도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감사를 표하자. 이러한 작은 노력이 부부관계를 바꾼다. 미국 최고의 명문가 록펠러 가문. 석유회사를 설립해 거부가 된 J.D. 록펠러를 시조로 하는 이 가문은 오늘날에도 세계적 규모의 경제 및 정치 활동과 자선 사업으로 유명하다. 록펠러 가는 자식이 18살이 되면 집을 나가 자립하는 것이 가풍이라고 한다. 대학 등록금도 부모 손을 빌리지 않고 틈틈이 일하거나 장학금을 받아 졸업해야 한다. 생물의 존재 의의는 자손의 생명과 DNA를 계승하는 데 있다.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가르쳐 자립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자란 후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기술과 지혜를 전한다. 이 연쇄가 끝없이 이어져서 지금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록펠러 가는 자식들의 직업이나 배우자 선택은 물론 손주가 태어나도 양육에 일절 참견하지 않는다. 자식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남아도는 힘을 자신이 아닌 자녀나 손주에게 지나치게 쏟아붓는 이들이 많다. 자녀가 집을 사고 싶다고 하면 보증금을 내주거나 차를 사주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이런 관계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좋을 리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시시콜콜 참견하고 싶어진다. 당연하다. 하지만 자식의 생활 방식이나 손주의 교육 방침에는 참견하지 않는 게 좋다.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자.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론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늙는다. 사무엘 울만. 집안의 정리 상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한다. 발 디딜 틈 없이 집이 어지럽거나 불필요한 물건이 잔뜩 쌓여 있다면 집주인의 머릿속이나 마음속도 마구 뒤에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두는 사람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낡아빠진 셔츠에서부터 먹고 남은 과자 봉지까지 온갖 물품과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만 두었다. 실제로 집주인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보니 심각한 강박 장애를 앓고 있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쾌적하게 살아야지, 기분 좋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아예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잠깐 치우면 되는데도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살아간다. 집 정리도 마음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 극단적으로는 치매나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쉽다. 일부러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보자. 책상 위라든지 부엌만이라도 정리한다. 시작하기가 어려웠어도 정작 정리가 끝나면 기분이 산뜻해진다. 비슷한 시기에 배우자와 헤어져 혼자가 된 지인이 두 사람 있다. 한 사람은 매일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불안이 커져요. 라며 입만 열면 한숨이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혼자라서 정말 편하고 자유로워요. 라며 밝게 웃는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가? 아마 10명 가운데 10명 모두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전자와 함께 있으면 내 기분까지 가라앉는데 후자와 함께 있으면 나까지 건강하고 밝은 기분이 되기 때문이다. 전자는 어두운 면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반대로 사물을 밝은 면부터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 전자와 같은 사람은 종종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한편 후자는 웬만해선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물론 성격의 차이도 영향은 있겠지만 상황이나 사물의 어두운 면부터 받아들일지 밝은 면부터 받아들일지는 대개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습관은 조금만 신경 쓰면 의외로 간단히 바꿀 수 있다. 우리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유연하기 때문이다. 되도록 밝은 면만 보고 표현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할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이 아니라 감기에 걸렸구나.
이 정도라서 다행이야. 더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만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로 표현하면 사물의 밝은 면부터 받아들이는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뵐 것이다. 폐는 공기에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호흡할 때 폐가 부풀어 오르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데 필요한 근육은 폐 자체에는 없다. 대신 배와 가슴 사이를 분리하는 근육인 횡격막이나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근을 사용한다. 숨을 들이쉴 때는 횡격막과 늑간근이 움직이며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간다. 실제로 갈비뼈에 손을 얹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보라. 갈비뼈가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질 것이다. 이때 흉강, 즉 가슴 안이 커지면 폐 안의 압력이 바깥보다 낮아진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므로 몸 밖에 있던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숨을 내쉴 때도 횡격막과 늑간근이 움직이는데 들이쉴 때와는 반대로 횡격막은 올라가고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가서 흉강이 줄어들고 폐 안의 압력은 높아져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과정이 가슴 호흡의 원리다. 배로 숨을 들이마시는 복식 호흡은 더 깊은 호흡이다. 복식 호흡은 가슴 호흡에 비해 산소를 3배 이상 들이마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경 안정, 뇌의 활성화 등 심신 상태를 조절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천장을 보고 눕거나 좌선하듯이 편안한 반가부좌 자세로 앉는다. 처음에는 배에 가볍게 손을 얹고 호흡할 때마다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 시작한다. 먼저 크게 숨을 내뱉는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배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공기를 밀어내듯이 내뱉는다. 이때 배는 점점 쑥 들어간다. 숨을 다 뱉으면 숨을 들이마시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들이마신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 과정을 매일 10분에서 20분씩 꾸준히 하면 좋다. 왠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편안해진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과학적으로도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웃어서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 살생세포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이 세포는 특히 종양세포나 바이러스 세포를 퇴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웃음으로써 암이나 유행성 감기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내어 크게 웃으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진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소리내어 웃어보자. 일본의 명배우 다카오카 쇼코는 102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 다카오카가
말년에 자주 낭독했던 시를 함께 읽어보자. 제목 최상의 것. 이 세상에서 최상의 것은 무엇일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이를 먹는 것. 일할 때와 쉴 때를 알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며 실망이 닥칠 때 희망을 다시 품고 순순히 하지만 평화롭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젊은이가 힘차게 신의 길을 걸어가도 질투하지 않고 때로 겸허하게 남의 도움을 받을 줄 알며 약해져서 더 이상 세상에 힘이 되지 않을 때도 친절하고 온화할 것. 노년이란 무거운 짐은 사실은 신의 선물. 마음에 쌓인 덮개를 마지막으로 닦아내야지. 비로소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몸과 세상을 잇던 사슬을 하나둘 풀어가는 것은 정말로 장한 일.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닥쳐도 그 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신은 최후에는 가장 좋은 일을 남겨주신다. 그것은 기도. 두 손으로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도 최후까지 기도만은 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모든 존재를 위하여, 신의 은총을 위하여,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나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겠지. 오너라 친구여, 나 그대를 버리지 않았으니 라고. 지금까지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